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비위 의혹이 드러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의식한 초강수인데 우상호 의원 등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됐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 형사부에 직접 수사를 제안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공식 반대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며 일단 정면 대응을 피했습니다. 국정원 간부 2명이 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파면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등 사건 경위를 내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전투기가 이륙 직전에 화염에 휩싸여 조종사가 비상탈출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 제20 전투비행단은 최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어제부터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일부 군병원에서 잔여 백신을 그대로 폐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이 부족한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영웅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고인을 기리는 축구인들과 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의혹이 불거진 12명 의원 모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야말로 초강수를 둔 건데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분노로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했던 탓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초강수는 곧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할 예정인 국민의힘에도 큰 부담을 주겠죠. 첫 소식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 발표 하루 만에 부동산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의원 12명의 이름을 공개하며 스스로 탈당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집권당 의원의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 공정하게 조사에 임하라는 취지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김주영, 김혜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이원영, 오형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해소되는 대로 복당시키기로 했는데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내사와 수사 중인 국회의원 17명 가운데 6명이 중복된다고 밝혀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사안의 경중을 따지거나 소명도 받지 않은 채 탈당을 권유한 건 그만큼 정권 재창출에 대한 큰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공개된 명단에 들어있는 의원들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김한정 의원 등은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도부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은 억울하지만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이 공개된 직후 곧바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어머니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구입했던 토지라며 이후 계속 농사도 지었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본인 소명도 받지 않고 내려진 탈당 권유 조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에게 출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인데 굉장히 큰 징계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한정 의원도 이미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위법에 대해서 판정이 내리기 전에 당을 나가라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재, 오용훈, 양이원영 의원도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윤미향, 문진석 의원 등은 억울하지만 당의 입장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탈당 권유라는 고강도 조치에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퇴 수습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선한빛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무더기로 탈당을 권유한 건 사실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불과 석 달 전입니다. 3월 초였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불과 얼마 남기지 않고 LH 사태가 터졌었죠. 맞아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쭉쭉 빠지면서 민주당은 이걸 만회하려고 매우 노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이 던진 카드가 바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권익위 전수조사였는데요. 당시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당시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던진 승부수였습니다. 당시에 국면 전환용으로 던졌던 화살이 자신에게 향한 결과가 되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12명이 다 사실 경중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까지 세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이 일단 12명 의원 개별적으로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들마다 그 의혹의 경중 차이는 있는데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민주당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의원별로 좀 다르게 징계의 수위를 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예를 들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을 받는 3명은 강경한 조치를 내리고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혐의인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5명은 가벼운 수준의 징계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지도부가 3시간 넘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2명 전체 탈당 권유였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결론이었는데요.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올 가을 안엔 민주당이 분리할 만한 이슈를 모두 다 정리하고 당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내년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12명 탈당 권유에 대해서 본질을 흐리기 위한 쇼다. 또 몇몇 사례로 더 큰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꼼수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조사를 받겠다고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 전체에 대해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주체를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함께 들어보시죠. 첫째, 민주당의 재선 의원을 하신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 여권에선 국민의힘을 향해서 시간 끌기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권한과 관련한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감사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도 관련 뉴스 부탁드립니다.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장관의 검찰 수사 승인과 형사부의 수사 제한 등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김호수 검찰총장이 수용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죠. 친정권 성향으로 불리던 김 총장이 사실상 반기를 든 걸까요? 아니면 검사들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이 핵심인 조직 개편안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김호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대검은 김 총장 주재로 열린 부장회의 결과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등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직 개편은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시로 소통해야죠. 특히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 제한은 법률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부가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막지 못하도록 하면 수사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소규모 지청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또 부패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 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의 리더십이 조직 개편안과 조만간 예상되는 중간 간부 인사 결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상당히 세다. 대검이 공개적으로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을 반대하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내놓은 첫 반응입니다. 일단 박 장관은 법리에 대한 견해차라면서도 조금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박 장관이 끌려갈 것 같진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미리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견해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그렇게 반응하기는 좀 그렇고. 일부 주장엔 수긍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장관 승인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대검이 공개 반발한 만큼 박 장관과 김호수 총장 간의 줄다리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장관이 김 총장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공언해온 만큼 조직 개편을 강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내부 반발을 의식해 공개 반대 의견을 냈겠지만 박 장관이 밀어붙인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때처럼 정면 충돌하는 상황은 서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박 장관이 김 총장 의견을 일부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국정원에서도 간부 2명이 직원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여부 등의 경위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 간부 2명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이 최근 2급 간부 A씨를 파면하고 5급 직원 B씨에겐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부서 직원을 집무실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B씨도 같은 피해자를 지난해 9월 성추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인사 관련 핵심 보직을 지냈으며 대북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3월 18일 피해 직원의 신고를 받고 다음 날 박지원 국정원장에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차 조사를 마친 4월 1일과 16일 가해자 2사람에 대해 각각 직무 배제 조치하고 5월 21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사 조사와 처분 경위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에서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처럼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공군 군사경찰 소속의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속옷과 신체 등을 불법 촬영했다가 적발됐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당시 그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이 피해 여군에게 오히려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차라리 나랑 놀지,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고 하면서요. 조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초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체와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하다 구속된 공군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A하사.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군사경찰은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봐달라는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공군 군사경찰 수사계장 비준희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옹호한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호의였겠지라는 말을 했고,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걔도 불쌍한 애야.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면서 가해자를 옹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사실을 이런 피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라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A하사의 불법 촬영 피해자 중엔 민간인 2~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공군본부 검찰에서 해당 수사관들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도욱입니다. 부대 내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를 은폐, 회유하려고 했던 준이와 상사 성추행 당시 그 차량을 운전했던 하사 등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들의 방어권만 보장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들은 이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검찰단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숨진 이모 중사가 근무한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부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지금 고소된 A준이 B 상사, C 하사 정도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준이와 상사는 지난 3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회유와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소환된 하사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차량 운전자로 애초 참고인 조사를 받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한 하사는 수사 초기 군사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군검찰이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2차 가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방부는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공군과 20비행단 군사경찰까지 수사 대상을 넓혀 소환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군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방부 장관께도 말씀드렸고 군사경찰뿐만 아니고 공군 군검찰도 압수수색돼서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준이와 상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사관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공군 부대에서 이번엔 활주 중이던 전투기에 기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체 뒷부분에 있는 엔진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은 건데 조종사는 비상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제20 전투 비행단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지상에서 이륙 활주 중이던 KF-16 전투기에 기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체 뒷부분에 있는 엔진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당시 조종사는 비상 탈출에 성공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사고 항공기는 부대 내 활주로 사이에 있다며 비행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공군은 해당 전투기 기종을 비롯해 모든 전투기 비행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비상대기 전력은 항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투 준비 태세 유지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가 난 제20 전투 비행단은 최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부대로 현재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군의 30세 미만 장병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그런데 현장에서 접종을 마치고 남은 백신이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이 가능한 건데 말이죠. 군은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한 방울이 아쉬운 우리나라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첫날. 접종 대상자 가운데 8.5%인 3만 5천여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은 화이자 백신은 질병청 권고와 달리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기간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현장에 공고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한 현역 군의관은 30세 미만 군무원과 공무원 등 잔여 백신 접종 희망자가 있었지만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남은 잔여 화이자 백신은 활용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상관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지만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군에서는 화이자 백신 1바이알당 6명에서 7명을 접종시키고 있는데 대상을 넓혀 접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폐기 처분하고 있는 셈입니다. 백신 부족 상황에서 부적절한 지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쇼가 나오면 거기 있는 그 주사를 놔주는 보건소나 위탁에 계신 일하시는 분들이 다 맞잖아요. 화이자는 연령에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맞으실 수 있잖아요. 폐기할 이유가 없죠. 맞을 사람이 있다면. 국방부는 군 규정상 대상자가 아니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없어 폐기를 지시했다며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새벽에 형사 2명이 탄 승용차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수배자를 잡는다며 출장을 나간 상태였는데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 곱등국의 터널 부근입니다. 도로 옆으로 차량이 쓸고 간 흔적이 보이고 곳곳에 부서진 자동차 파편이 널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카니발 승용차가 터널 입구 벽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에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약간 커브길인데 터널 지나기 직전에 벽에다 그냥 충돌한 거죠. 그런 운전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들은 다른 형사 2명과 함께 수배자를 잡으려고 경기도 용인으로 갔다 사고가 난 상황. 수배자를 잡고 나서 밤에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당시 운전한 형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인 0.1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밤약속식 지킨다고 마트 쪽에서 음식하고 이렇게 몇 가지 사서 숙소에서 식사하면서 조금 먹은 걸로. 경찰은 이들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음주운전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해 징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행정직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죠. 이번엔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공동원장으로 일했던 의사 A씨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환자의 수술 부위를 누군가가 봉합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동영상 말고 이제 수술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대고 제출하셨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지난 2018년 특정 시기에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모두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10년 전부터 수술방을 들어오질 안 해요. 수술방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수술실 방을 내부를 알고. 일부 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술실 폐쇄회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종신형입니다.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최근 반복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얘기입니다. 지난달 2일 미국 볼티모어의 한 주류 매장에서 흑인 남성이 60대 한인 여성 2명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매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한인 여성을 매장으로 끌고 들어가 시멘트 벽돌로 공격했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여성까지 위협했습니다. 두 여성은 자매 관계였는데요. 당시 여성은 머리를 30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범행 이유에 대해 그들은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티모어주 검찰은 강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호범죄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는데요. 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경각심은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인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오히려 된통 당한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SNS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의 한 상점에서 백인 남성이 아시아계의 주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이 남성은 주인에게 발길질을 하며 계속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합니다. 이후 가게 밖으로 쫓겨났다 다시 들어와 위협과 조롱을 이어가는데요. 그 순간 가게 주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백인 남성의 턱을 정확히 가격합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화제가 된 이 영상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 백인 남성이 노가웃당했다, 통쾌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저 댓글을 보니까 폭력은 그러니까 주먹은 통역 없이도 세계인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접종 후 한잔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술 얘기일 것 같은데 백신 추가까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쉬고 그러면서 좀 한잔 할까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진짜 술 마셔도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접종을 앞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이 미국 일부 주들은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접종 후 무료 맥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엔 의외로 백신 후 음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합니다. 없대요. 이게 술을 마셔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음주와 백신 사이 명확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지침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후 안내사항에 음주를 삼가달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가 백신의 항체 형성 과정을 방해할 수 있고 접종 후에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는데 자칫 간에 심각한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한 관찰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백신을 접종한 뒤에 부작용으로 피로감이나 두통 등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술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당연히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답은 의외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사실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료제가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FDA가 알츠하이머 신약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의 제약사가 함께 개발한 약품인데요. FDA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은 지난 2003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의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약효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FDA가 확실한 증거 없이 승인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또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의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연간 56,000달러,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만큼 환자 부담이 상당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알츠하이머 병은 현대의술로도 막을 수 없다 보니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진짜 비용이 어마무시하네요. 네,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경남 함양 짚라인이 고장나 이용객 2명이 60m 상공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구조 장치도 먹통, 너무 높다 보니 구조되기까지 시간도 한참 걸렸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함양 대봉산 짚라인을 탄 한 남성이 활강을 시작합니다. 속도가 제법 나려나 싶더니 잠시 뒤 그대로 멈춰서고 맙니다. 끝났어.
3.2km 길이 막바지 지점. 이용객 2명은 60m 공중에서 옴삭달싹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까지 1시간이나 넘게 걸리면서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팔도 계속 잡고 있으니까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예. 와이어에 몸을 맡긴 구조대가 수동으로 구조 작업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맨몸으로 오셔가지고 억지로 밀다가 또 안 되고 그랬는데 그 구조 방법이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었으면 2시간보다는 적게 있지 않았을까. 예. 위기 상황 때 작동해야 할 긴급 구조 장치는 먹통이었습니다. 운영 기간도 짧고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긴급 구조 장치 모터를 좀 바꿔가지고 등판 영역을 확실히 확보해서 교체를 해주겠다 약속까지 받아놨습니다. 운영사인 함양군은 안전관리 기술과 사고 예방 매뉴얼을 재점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서울 강남 호텔에서 객실을 개조해 불법 룸살롱 영업을 해온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호텔 3개 객실을 개조해 손님을 받았는데 설령 신고가 들어와도 숙박업소라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어두컴컴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엔 한 무리의 남녀가 앉아 있는데 노래방 기기에선 반주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탁자엔 조금 전까지 먹고 마셨던 안주와 술이 놓여 있고 냉장고에는 술이 한가득입니다. 몇몇 손님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들키기도 합니다.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별도 수사안 들어가 있으면 불 좀 켜주세요. 얼핏 보면 유흥주점 같은데 놀랍게도 이곳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숙박업소입니다. 10층 크기의 이 업소는 일부 층 객실을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춘 파티룸으로 불법 개조해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업소는 호객꾼들을 동원해 손님을 끌어모은 뒤 미리 고용된 여성 종업원들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령 신고가 들어와도 숙박업소라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소 운영자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업주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손님과 종업원 등 12명에 대해선 관할구청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전기차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데요. 전기차는 원인 규명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부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회전 찰나에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차량의 후미에 닿을 뻔하더니 급히 차선을 바꿉니다. 신호대기 차량과 부딪힌 뒤에도 통제 불능입니다. 버릇이 안 됐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보도를 박으면서 방향이 틀려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밟으면서 보도를 계속 박는 거 보고는 저 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었죠. 사고가 난 전기차는 대구 만촌이동 행정복지센터 앞 횡단보도부터 1.4km를 달린 뒤 제2작전사령부 북문 앞에서야 멈췄습니다. 91년도 개인 택시 시덕에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한참까지 공포감을 느꼈어요. 전문가에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문의했습니다. 운전자에 의지와는 무관하게 신호가 모터 쪽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급발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입차 사고 한 건만 항소심에서 인정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원인 규명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부품이 훨씬 많고 모터로 구동하기 때문에 엔진의 이상 굉음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이거든요. 이게 반도체도 지금 관련된 부품이 4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13만여 대. 증가하는 차량 수만큼이나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스테로이드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해 5년간 12,000명에게 18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런 의약품은 잘못 투여하면 면역 체계가 파괴되고 심장병과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 의약품 전용 앰플이 상자채 쌓여 있고 개봉하지 않은 수십 가지 약통이 한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들입니다. 그거 스테로이드 아니에요, 이거? 약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면서요? 어디서 구하셨는데? 근데 구글링을 해서 스테로이드 구입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판매 일당이 5년 10개월간 헬스 트레이너와 개인 등 12,000여 명에게 판매한 전문 의약품은 73종으로 금액으로는 18억 원어치나 됩니다. 유통 과정과 판매 수법도 교묘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이처럼 바코드 부분을 제거해 유통 기록이 남지 않게끔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제조사와 제조일자 정보가 담겨 있는 바코드를 제거한 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았습니다. 의약품은 SNS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 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전문 의약품은 잘못 투여하면 면역 체계 파괴와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지난 2014년 한양대병원 의사가 입원 중인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하다, 무려 10배를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료사고였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당시 병원 측이 유가족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등 몰래 대책회의까지 해놓고는 그 뒤 모른 척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장성학 씨는 지난 2015년 초 조카 A씨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당시 39살이었던 조카가 한양대병원 성형외과에서 당뇨족 수술을 받다 뇌사에 빠졌는데 회복 가능성이 작다는 말에 연명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장 씨가 병원과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성형외과 전공이 1년 차였던 B 씨가 회복실에서 조카가 돌아오기도 전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기준치의 10배를 처방했던 겁니다. 펜타닐은 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 심장 모니터링을 하며 50에서 100마이크로그램을 투약하는데 조카에겐 500마이크로그램이 한꺼번에 투여돼 30분 뒤 심장이 멎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간호사가 이거 많은 약이 투여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한양대병원엔 적신호 사건, 즉 의료진의 과실 등으로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MBN이 입수한 투약사고 보고서에는 사고 다음 날 담당 교수가 전공의 B 씨의 처방이 잘못됐다고 보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열린 회의에선 주의가 필요한 약물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당시 보상 논의 등이 병원장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망 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병원 측은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료진이 잘못으로 죽었다는 게 거의 밝혀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심의기구는 결정 사항을 환자 본인에게 통보하지는 않는다며 설명 의무는 주치의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B 씨는 과실치사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유튜브나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 리딩방 등을 만들어 6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부모님 수술비에 쓰려고 모아둔 목돈을 날린 사람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하자 오히려 돈을 더 넣게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추징 보전액은 5억 원 남짓, 피해액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투자 사기 조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손 들어. 자, 전부 다 제 체포영장 발부자들이에요.
조직의 총책인 25살 남성 A씨 등 6명은 투자 사기 모의를 하던 도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수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종인 리딩 투자 사기입니다. 오픈 채팅방에 끌어들인 피해자에게 전자복권 베팅, 금거래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다음 수익금 환급 비용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사기 조직은 가짜 사이트에 원금보다 수십 배 불어난 투자 수익금을 표시해 놓고 출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겐 이런저런 핑계로 환급 비용만 받아 챙겼습니다. 한 피해자는 처음에 400만 원을 투자했다가 7천만 원을 더 입금하는 등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수습이었죠. 그 사람들 환급을 하려면 너무 사정은 안타까운데 추가적인 금액을 입금해야 저희는 더 이상 도와드릴 도움이 없고.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또 경찰은 사기 조직이 숨긴 재산을 추가로 추적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모바일 투표율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흥행 열기를 증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반 시민 투표 열기도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 대세론이 확인이 된 거다. 지지층이 결집한 거다. 후보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모바일 투표의 투표율이 36.1%로 마감됐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당원 투표율이었던 2014년 전당대회의 31.7%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하는 당원 ARS 투표까지 합치면 투표율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50%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표 열기에 발맞춰 당권 주자들은 토론회에서 연일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주장하는 막말 논란에 오히려 역공을 가했고 실제 원내대표 하실 때 존재했던 막말 리스크라는 것은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다 대놓고 문파 달창이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나 후보는 원내대표 시절의 공과를 두고 주호영 후보와 설전을 벌이다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 하실 때 우리 당세가 그렇게 확장됐다든지 무슨 내놓을 만한 업적이 별로 없어요.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가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한 당원 명부 특정 캠프 유출 의혹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라며 과열 양상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일반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진행해 오는 11일 최종 승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옳다고 말한 걸 높이 산다. 저는 패기도 좋지만 신중함이 아쉽다. 국민의힘 당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 TK의 민심입니다. 노태현 기자가 대구에 내려가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보수의 상징 대구를 찾는 유력 정치인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서문시장. 중장년층이 많은 곳이지만 이곳에서도 보수 야당에 대한 변화 요구가 거셌습니다. 원내대표였던 사람이 또 당대표하고 자료만 바꾼다고 새로운 정책이나 대안이나 이런 게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새로운 정책이나 머리가 바뀌는 거지. 70대 상인은 이준석 후보가 대구 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옳다고 말한 것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도 탄핵하는 건 잘했다 하고 잘못하면 잘못해 하고 나 그걸 보고 잘한다고 본다. 대구 산다고 무도 부르고 잘한다 하는 게 아니고. 20대 대학생은 이념적 성향을 떠나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정치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털어놨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약간 좀 진짜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좀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름 정치 생활도 오래 하셨고. 반면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경험이 많은 중진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노하우가 있거든. 택시는 택시 기사대로 노하우가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노하우가 있단 말이야. 이 후보의 젊은 패기도 좋지만 거친 언행 등 신중함이 아쉽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젊다 보니까
그분이 말을 가려서 하지 않고 경험이겠지 아무래도. 예, 오래 또 하고 계시고 하니까. 세대 교체냐 경륜이냐 보수의 심장 대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 간의 경쟁은 남은 기간에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죠.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윤 전 총장이 한 단체 공개 행사에 참석하는 건 퇴임 후 처음인데 앞으로 더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황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오후 2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명인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는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이 퇴임 뒤 공개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한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서울 명동 인근 남산 예장공원에 새로 만들어지는 이회영 기념관 개관 행사에 윤 전 총장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가산을 정리해 독립운동 자금으로 기부하고 1919년 신흥 무관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윤 전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한 윤 전 총장은 독립운동과 관련 행사에 참석하며 자신의 정치 행보를 더욱 빠르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그동안 경선 연기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찬성 의견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여기다 개헌 카드까지 꺼냈죠. 대선 주자 중 경선 연기론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딱 한 사람뿐입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공식 제안 이후 경선 연기론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사실상 연기에 찬성하며 개헌 카드를 꺼내 이슈 선점에 나섰고 경선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 개헌을 추진해서 내년 이 대선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낙연 전 대표는 지도부 결정을 촉구하며 애둘러 찬성을 표했습니다. 당내에 의견이 분분하다면 지도부가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옳다. 다른 후보들도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경선 흥행,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이유로 연기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기 선출이 과연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은 당 지도부, 당무위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나게 되면 저는 그 후부터 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결심이 중요한데 난 통 크게 이재명 지사가 결심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권 지지율 1위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경선 연기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저희는 원칙대로 경선을 치러야 되고 정책과 법과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 그런 말. 다음 주 민주당 대선 기획단이 출범하면서 송영길 대표의 고심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뒤 세상을 떠난 공군 부사관 사건. 이 사건을 향한 진실의 문이 열리자마자 터져나온 군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사건 은폐에 2차 가해, 내 식구 감싸기, 회유, 압력 등등 정말 모진 일들을 저질렀죠. 조국의 하늘을 지켜보겠다고 입대한 부사관에겐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한 3월 2일부터 죽음으로 항변한 5월 22일까지 81일간을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내버려둔 겁니다. 공군은 첫 피의자 조사를 5월 31일에야 실시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이죠. 국민들이 이 사건을 군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는 이유입니다.
사퇴한 이성영 전 공군 참모총장이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건 사건 발생 한 달여 뒤. 이때도 이 전 총장은 별다른 조사나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간부부터 최고 책임자인 참모총장까지 별다른 게 없던 거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럼 공군 밖은 어떨까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등등 비슷한 일이 계속됐지만 대통령조차 이 사건들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사관 사건에 대해선 그냥 넘길 수 없다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요. 야당에서 선택적 사과, 분노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전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당정이 강하게 분노하고 대책을 지시하고 사과를 했더라면, 그래서 성폭력이 얼마나 무섭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었더라면 공군에서 이렇게까지 피해자를 방치하고 회유하고 사건 조사를 미룰 수 있었을까요? 군이 이제서야 부랴부랴 수사를 한다지만 여론은 냉소적입니다. 파문이 가라앉으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성폭력 피해자 사건은 반복될 게 뻔하거든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편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 분노.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합니다. 그걸 정부에서 시작해주면 어떨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놓는 식당이 많은데 손님이 몰릴 땐 되도록 문을 열어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 방역당국이 실험을 해봤더니 문 2개를 열어둘 경우 25분 만에 오염물질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하거든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조심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손님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모두 20명이 집단 감염된 경기도 하남의 한 식당입니다. 말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작은 물방울인 비말, 유사입자를 이용해 실험했습니다. 주 출입구만 열어놨는데 첫 확진자가 앉은 자리에서 오염 물질은 수십 초 내에 주변으로 확산합니다. 주방 배기팬을 작동시키고 주 출입구만 연 상황에선 오염 물질이 다 빠져나가는데 40분 이상 걸렸습니다. 다른 출입구를 같이 여니 오염 물질 소멸까지 걸린 시간은 25분으로 줄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 공기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불충분한 환기에 의해서 감염이 좀 확산되었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방 배기팬을 계속 가동하고 무덥더라도 자연 환기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하루 최대인 87만 5천 명을 접종하고 누적 백신 1차 접종자는 이번 주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9월까진 감염 우려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75명 추가됐고 이 가운데 영국 변이만 154명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자칫 방역에 대한 긴장 완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접종 여부를 알려주는 스티커는 이달 말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본인 신분증에 붙여야 하고 스티커엔 이름과 생년월일, 접종 회차와 일자가 담깁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쓰기 어려워하는 65살 이상이 대상입니다. 방역 당국은 스티커 위변조는 형법상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아시아 테니스 14세 국제 주니어 대회 2관왕에 오른 이재아 선수가 MBN 여성 스포츠 대상 5월 MVP를 수상했는데요. 아빠 이동국도 함께했네요. 오늘의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벌써부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올여름 또 얼마나 더우려고 이러나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오늘 대구는 한낮에 33.2도, 서울은 29.5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이번 더위에 절정이 예상됩니다. 평년 이맘때라면 27도 선을 가리켜야 하는 서울의 낮 기온이 내일은 31도까지 올라서겠고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논산과 광주 등지도 곳곳이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밤부터 또다시 서해안을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전북 북동 내륙을 따라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 구름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는 대구 32도 선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선선합니다. 내일 속초의 낮 최고 기온 23도, 울진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중부와 호남을 따라서 비가 시작돼서 금요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